자, 우리 소비자 이론 들어갈게요. 이 소비자 이론이 이제 사실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냥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약 조정하실 때는 약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우선 소비자 선택 보는데 우리 159페이지 가보시면 한계 효용 이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비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 하면은 이제 소비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는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챕터가 소비자 거기 보시면 159페이지에 소비자 이론의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 목표가 뭔가라고 하면은요. 목표는 거기다 써 주시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 챕터의 목표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거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소비량 Q고 가격이면 이게 우하향하는 게 수요 곡선이죠. 우리가 얼핏 얘기했을 때는 수요의 법칙 해가지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늘 경작은 당연한 것만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서울대 계신 어떤 분이 세미나를 해서 막 발표를 하는데 막 뭐 미분하고 수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앞에 계신 다른 교수님이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답변이 뭐였을까요? 원래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그냥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았죠. 그래서 경작은 별거 아닌 당연한 거를 막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고 시험 문제도 가만히 쭉 보시면요. 우리가 역시 계속 강조하는 게 주관식과 객관식이 다르다니까. 객관식은 당연한 거 딱 보고 당연하네. 답 3번이네.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해설에는 또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래프로 설명하고 수식으로 하는 건데 그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요. 아니 이거 사기당하는 듯한 느낌? 그렇게 받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당연한 거를 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요. 뭐 싸지니까 더 많이 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왜 이게 우하향합니까 하면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거 이게 우하향 수요 곡선인데 우선 첫 번째는 요 안에 싸지니까 비싸진 거 대신 많이 산다라는 대체 효과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격이 싸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똑같은 돈 1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양이 작아지는 것처럼 가격이 싸지게 되면 내가 똑같은 돈 10만 원 갖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질소득이 변한다 표현해요. 우리가 이건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질소득 효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건데 그 안을 면밀히 파고 들어가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이제 분해하는 작업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자,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때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봅시다. 소비자 이론에서는 주어진 소득으로 만족 극대화, 주어진 동그라미 하시고 극대화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의 어떤 목적식이라고 할까요? 자, 목적식은 우리가 이제 만족의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족의 극대화. 근데 이왕이면 바구니에 많은 걸 담아야지 행복해지겠죠. 근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식. 백화점에 갔는데 맘대로 고르세요. 이게 아니라 야 10만 원어치 사고 싶은 거 사. 이거랑 다른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이 말이 있어요. 예산 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족의 극대화는 극대화니까 maximize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족을 utility라는 새로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만족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효용 이렇게 이름은 붙여요. 자, 그리고 여기 주어진 예산 하면은 우리가 이따 다시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 예산 제약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혹시나 미리 써놓고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소득이고 요거는 PX니까 XJ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X의 소비량이죠. XJ에 대한 소비량. 그러니까 얼마짜리 하는 XJ를 몇 개 샀니? 예,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XJ 지출한 금액이 PX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다음에 요거요. 요건 YJ 가격이에요. YJ 가격이고 요건 이제 YJ 소비량이에요. YJ 소비량.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복잡한 이제 약식 기호들이 또 더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사실 이쪽을 정복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만족 극대화하는 그 결과로 얻어진 게 우아형은 수요 곡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그 설명 나와 있고요. 자, 2번 볼게요. 수요의 법칙 밑줄 치실까요? 2번에. 자, 소비자 이론의 주요 과제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 행동, 경영학에서도 소비자 행동론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약간 뭐 어떻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을 규명하는데 있다.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게 수요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소비자의 합리성, 예산 제약, 합리성이라는 것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 극소화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더 나아가서 가격이나 소득이 변화했을 때, 자, 이게 예산 제약식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X, Y는 선택할 수 있는데, 뒤에 가보시면은요, 요 소득이라든가 X, Y 가격이 변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도 관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요걸 말로 쓰면, 효용 극대화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극대화된 어떤 균형 상태가 있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해요. 또 다른 토픽은 거기 나와 있는 그게 3번이에요. 더 나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X의 가격이 변화하거나 Y의 가격이 변화 시 소비자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균형의 변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변하기 전과 소득이 변한 후 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소비자 이론에서는 효용, 선호, 무차별 곡선 이런 추상적인 느낌이 안 와닿잖아요. 만족 뭐 이런 것들이 안 와닿아요. 근데 그런 걸 해서 처음에 접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데 뭐 늘 그렇듯이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다음 5번. 자, 소비자 이론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확장해서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게 돼요. 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밑에 효용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좀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선호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봐요. 프리퍼런스예요. 프리퍼런스. 선호라 하면 이제 뭘 뭐보다 더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뭐 그런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사과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는 노란 색깔 바나나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물어봐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앞에 분. 네. 사과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사과. 2대1로 사과가 이겼네. 아무튼 사과랑 바나나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아니면 무차별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하면 이게 막 해서 선택할 때 표현하는데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효용함수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효용함수는 그 선호에다가 값을 부여하는 거 함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 바나나를 먹었을 때 만족, 크기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사과 먹었을 때 만족이 만약에 10이에요. 10. 값으로 부여했어요.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을 5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선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꼬불랑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얼마나 선호하는지 이게 좀 잘 잡히지 않아요. 나 얼마나 사랑해? 그거 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물론 나중에 할 수는 있을 거야. 어떤 여자가 짝 있는데 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남자가 뭐 한 5명이 있다고 합시다. 3명 있다 합시다. 3명.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야, 어디로 와. 그래가지고 나 얼마나 좋아했더니 막 또 죽도록 사랑해. 뭐 막 말로 막 얘기하는데 의심 간단 말이에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착 하는 거죠. 진짜? 하고 이렇게 착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실험실로 가서 이제 뭐 이상한 요즘 있잖아. 뇌과학에서 공상과학이 모자 써 해서 모자를 딱 쓰면 거기 뇌파가 띠리릭 연결돼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처럼 뇌파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사실은 이 여자가 만약에 돈이 되게 많다고 할게요. 그래서 돈을 노리고 이제 가는 남자였어. 야, 널 사랑해 하는데 띠리릭 해가지고 사랑하는 정도가 수치로 했는데 뻥인 게 들통났어. 아니 나쁜 놈 해가지고 이렇게 탁. B는 진짜로 좋아한다 할게요. 근데 그럴 때는 뿅 하고 하트가 이렇게 점점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너는 얘도 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사 되고 싶어요? 되고 싶으면 물어보면 다 겉에선 되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놀 거 다 놀면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좋아해 싫어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하는데 상관없는데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좀 뭔가 쉬워요. 사과 먹었을 때 만족이 10이고 얘가 5면 아유 이게 사과 먹었을 때가 만족이 더 크니까 사과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선택, 약간 이거 행동이에요. 행동. 소비자 행동론 이것도 선택하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바구니에서 여기는 이제 큰 거니까 부등호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꼬불랑이 아니라 숫자 자체가 큰 거죠. 그럼 당연히 사과를 우리가 구입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경작의 순수한 처음 시작할 때는 프리퍼런스라는 선호에서 어떤 행동 보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호 자체가 한두 개일 땐 쉬운데 막 여러 개 있고 막 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수학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복잡해서 학부 수준에서는 저 선호를 잘 반영한 효용함수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효용함수에 대해서 특히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책 볼게요. 자, 효용이란 유틸리티라고 해요. 그냥 유틸이라는 단위를 해서 효용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 보시면 소비자들이 재화 또는 서비스 그 합쳐서 상품이라고 그랬죠. 어떤 상품을 구입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이 만족이라는 게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주관적인 개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자 행동 분석할 때 이게 얼마나 만족한지 알아야지 뭘 선택할지 고르게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가 측정할 수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하면 가능하냐 측정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수적 이렇게 해요. 기수적 그 측정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렇지만 순서까지만 나열할 수 있는 것을 서수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순서만 알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수적이라는 것은 1, 2, 3과 같이 순서 크기를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그 값까지 알 수 있는 거고 서수적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뭐 그런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게 서수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기수적이라 하면 자 카디널이라고 쓰는데 측정치의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밑줄 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서수적인 걸 쓸 거예요. 기수적인 경우에는 거기 관역이 있죠. 귤의 효용이 100이고 사과의 효용이 200이다. 그 만족도를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좀 쉬워서 그렇고 서수적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애가 있어요. 애가 2명이 있는데 너 몇 살이니? 저 10살인데요. 저 5살인데요. 아, 네가 형이고 동생이구나. 뭐 이렇게 나이 차이까지 알 수 있는데 아니면 다시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니? 했더니 저는 10살인데요. 저는 4살인데요. 이렇게 8살이랄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차이까지 알 수 있어요. 아, 네가 첫째고 네가 둘째 동생인데 나이 차가 4살 나는 건 5살 나는 건 이 값까지 몇 년 살았나? 물론 10년 살았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서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만 알 수 있어서 아, 네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구나. 이렇게 순서만 알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이렇게. 근데 나이 차이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면 좋긴 한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 입장에서 3명의 남자가 따라다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가 사랑하고 자기한테 맞나 그걸 한 명 딱 고르면 되는 거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꿈을 꿀 때 나타나는 이상형이 있어요. 누구냐면 원빈이라 할게요. 원빈 아저씨인 거 아시죠? 이렇게 아저씨가 됐어요. 원빈 이 사람이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지금 따라다니는 애는 빈 시리즈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얘가 뭐 현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빈도 있고 또 수미양 같은 수빈 뭐 가빈 뭐 이렇게 막 있다 합시다. 다 빈 시리즈가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100점짜리는 여기 있는데 이미 품절남이 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100점은 여기 있고 딴 사람들은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학교에서도 성적할 때 점수 매기면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나열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몇 점 받았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상대 겸 절대평가하죠. 그래서 60점 넘어야 돼. 그중에서 상대평가를 하니까 섞인 건데 아무튼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얘가 뭐 점수가 80 받아서 1등인지 70 받아서 1등인지 그거는 이 여자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서수적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순서만 중요하니까 우리가 효용함수 거기 한번 볼게요. utility function이라고 하면은 재화의 소비량과 효용과의 관계를 함수, 값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효용함수 나타내는데 자 만약에 효용함수가 어떤 A와 방식으로 되어 있는 효용함수는 X 곱하기 Y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효용함수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효용함수 B는 X랑 Y에다가 루트를 씌워서요. 더하기 2를 해준다고 할게요.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아니면 효용함수 C는 X랑 Y에다가 제곱을 해서요. 그냥 제곱했다라고 할게요. 뭐 빼기 2를 한다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효용함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때 어떤 바구니를 선택할까 고민 중이에요. A 바구니에는 X제 하나, Y제 하나. 이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게 사과의 소비량, 뒤에 게 바나나의 소비량이다라고 하면 바구니에 그렇게 담겨 있어요. A 바구니를 내가 담을지 구입할지 B가 바구니는 X제가 2개, Y제가 하나 C 바구니는 X제 2개, Y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A 바구니를 선택하는 게 내가 제일 선호할지 B가 좋을지 C가 좋을지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할게요. 이거는 지금 눈에 확 보이니까 당연히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C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으면 이제 복잡해요. 자, 여기다 값을 이제 부여하려고 해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했으면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1. 이거는 2 곱하기 1이니까 2. 이건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서 나열합니다. 얘는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어떤 바구니를 선택하냐면 요거를 C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냥 끝이에요, 끝. 자, 여기 볼게요. 자,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웠어요. 1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더하기 2 해주고요. 2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더하기 2를 해주고요. 6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더하기 2를 해줘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1등, 2등, 3등. 변화가 없네요. 순서는 안 바뀌었어요. 요거 해볼게요. 1의 제곱에다가 2를 빼주고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고 6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를 해줘요. 순서를 나열합니다. 역시 1등, 2등, 3등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잣대가 요걸로 하던 바구니 C를 선택하는 게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라는 거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는 효용함수는 사실 기준이 동일하게 순서가 안 바뀌니까 같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능력이다라고 하면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사람의 포텐셜 잠재 능력 어떻게 측정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뭔가 대리 변수를 찾아내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튼 이제 성적이 다는 아니긴 한데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1등이 뭐 49점, 47점 이렇게 46점 이렇게 쫙 매겼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다 그렇게 넣은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드리고요. 더하기 2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학생들이 막 감사합니다. 막 우와 신난다 막 이래요. 왜냐면 점수가 올라가잖아. 근데 우린 상대평가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 30% 예를 들면 A 플러스 주고 30% 뭐 이렇게 준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고무줄에 있는 것처럼 고무줄 이렇게 조그만 거에 점점점 순서대로 찍힌 거를요. 고무줄 쫙 늘리면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부여된 값만 다른 거지 전혀 순서는 바뀌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여기 있는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세요. 묶음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위에서 꽉 누르는 거야. 눌러도 이게 납작해질 뿐이지 순서는 안 바뀌어요. 여기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 있는 거를 제곱해서 이렇게 쫙 늘린 다음에 빼기 2를 해줘요. 전부 다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순서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재무관리 하면은 문제가 어려우면은 다 뭐 꽈락 날 수 있는데 최소한 얼마는 이제 뽑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여기서는요, 이걸 잘 맞췄냐 못 맞췄냐 처음 약간 꽈락이 돼도요, 너무 어렵게 냈다 그럼 잘못 낸 거죠. 그러면은 약간 베이스업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써도 맞게 해주니까 사실 맞춰야 될 문제를 잘 맞추고 좀 틀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어느 정도만 써도요, 그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재무관리가 되게 어려울 때 아니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재무관리는 또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최선을 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싸움은 어디에 뭐 정보, 시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냥 기출문제도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그냥 제가 생각에 절대 공부량이 제일 중요해요. 스탑워치 사가지고 시간 안 재세요?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볼펜 쓰는 양도 한 하루에 무조건 일주일에 한 5개씩은 써야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일주일은 좀 그렇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은 연습장 막 쓰시고 이게 계산도 손으로 막 해야 돼요. 눈으로만 쫙 독서대 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독서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졸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옹얼옹얼 그러게 하시면서도 하고요. 물론 타고난 어떤 사진 찍는 능력이 눈에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착각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자로 비밀번호 뭐 할 때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6자리 이렇게 오면 눈을 착각 찍으면 잔상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책을 딱 넘기면 어디에 뭐가 있더라. 그거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웅얼웅얼 해야죠. 비밀번호 왔는데 36751 이렇게 나오면 읽으면서 36751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다시 비밀번호 입력할 때 그게 되지. 탁 보고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면 또 손으로 쓰거나 몸에 익히시거나 이걸 한꺼번에 오감을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이제 그게 쫙 모이게 되면 머리 위쪽에 이제 직관이라는 거를 쫙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탁 치면 그냥 그거 아니야? 이렇게 순발력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 못 가면은 사실 우리 시험 문제가 준비하는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열심히 해요. 숨어서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수준 자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가야지 그냥 뭐 나는 공부 좀 했네 그럼 공부만 했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들러리 쓰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는 절대 공부 시간이 우선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루에 그래서 12시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수업 듣는 시간 빼면 한 8시간은 그냥 해서 수업 4시간에서 12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6, 7월 달 되면 이제 계속 더 달려야죠. 막 15시간씩 하시다가 가을 되면은 막 18시간씩 하다가 근데 겨울 되면 좀 체력이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다시 또 한 12시간씩 하다가 그다음 이제 겨울 또 2월 달 시험 보니까 한 1월쯤 되면 수업하고 공부하실 때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왜냐면 이게 감기 걸리거나 또 독감 걸려가지고 시험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촥 하시고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간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공부 시간이 얼마 되는가 우선 그걸 충족시켜야 합격을 해요. 자, 아무튼 거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재화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2개만 있다라고 상정을 한 거예요. 자, 거기는 뭐 2번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뭐 넘어갈게요. 그 효용함수 할 때 동그라미 2번 넘어가시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2개만 있다고 가정하는 게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나? 2차원에 밖에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효용함수의 발전된 과정을 살짝 볼게요. 발전된 과정을 좀 보시면 소비자 이론의 전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언제가 제일 그냥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집니까 하면 제가 자꾸 늦어지니까 진도 빼느냐고 딴 얘기를 안 하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공부하세요. 아니면 그냥 에피소드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갑자기 졸다가 탁 번뜩해서 집중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경제학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다 재미없는 것들만 골라서 과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참으면서 어떻게 버티는가 그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뭐 이걸 갖고 밖에 나가서 뭐 바로 써먹고 물론 바로 좀 써먹긴 하겠죠. 자격증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실무를 또 배우긴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지리한 싸움인 거예요. 그거 연습을 하셔야지 아셨죠? 그래서 혼날 거예요. 제가 딴 얘기했더니 막 앞에 분이 막 어이구 막 재밌게 듣고 수업할 땐 꼬박꼬박 졸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혼낼 것도 없죠. 뭐 피곤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또 생각을 하겠죠. 자, 아무튼 소비자 이론의 전개 봅시다. 자, 뭐 이거는 그냥 학설사적인 얘기인 거니까 이걸 문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기 넣어놓는 건데요. 한계 효용 이론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기수적 효용 함수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라는 걸 다시 할 텐데 한 개 소비했을 때 이 뜻이에요. 한 개 더 추가 시 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서 기수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이제 1860년대니까 뭐 옛날이죠. 맹거, 왈라스, 아까 뭐 왈라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제본스 저 뒤에 뭐 등등 일반균형 할 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161페이지. 무차별 곡선 이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하면 너무 얘기가 좀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주로 무차별 곡선 이론을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서수적 순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서수적 효용을 상정한 거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 이론은 서수적, 그거 잘 보시고, 뭐, 파레토나 슬러스키, 알렌, 힉스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그런 사람들 이름만 좀 봐두시고요. 뭐 힉스나 슬러스키, 파레토 다 나오고, 알렌도 노벨상 받은 유명한 사람인데, 너무 좀 어려워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기 학부 수준에서 얘기는 안 다뤄요. 자, 3번. 현대 소비자 이론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무차별 곡선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을 살펴봐요. 아, 근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보시면, 아니, 내가 뭘 선호하는지 나도 몰라요. 점심 뭐 드실래요? 뭐 짜장, 짬뽕 뭐 먹을지 나도 막 지금 막 애매하고 막 선택할 때 선택 장애 뭐 이런 게 막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내 마음속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등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흘러가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어서,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역발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과랑 바나나를 둘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사과를 구입했어요. 왜 구입했을까요? 사과랑 바나나인데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가다가, 아니, 사과를 좋아하는데 손이 가다가 바나나를 잡아요?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뇌는 사과 집어 하는데 손은 바나나 집으면 이거는 술이 취했거나 진짜 막 그런 거잖아요. 막 땅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뭐 삐딱한 사람 있잖아. 그 아웃라이어를 하는데 그 사람 빼고 지극히 정상적인 뇌가 작동돼서 사과가 어느 걸 고를까 했더니 사과가 더 맛있다. 너한테 맞는 거야. 그럼 손으로 갔을 때 사과를 골라라 했더니 손이 당하니 사과를 골라야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둘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과를 구입했다?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과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자, 그럼 거꾸로 하자 해서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그래요. 현시선호 이론. 이것도 이제 옛날에 가끔 이렇게 우리 좀 하긴 할 건데 가끔 이렇게 내다가 좀 어렵게 내다가 자꾸 문제 오류가 생겨서 요즘은 잘 안 내요. 자, 선호가 프리퍼런스가 현시 드러날 현 보일 시자예요. 리빌드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호가 뭘로 드러났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 그렇죠? 제가 행동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저는 회계사가 진짜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막 수업도 빠지고 막 그래. 아니, 그거는 말과 행동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매번 학원에 귀찮고 힘든데도 나오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진짜 회계사가 되고 싶구나. 물론 신이 마음을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이 행동에 다 이렇게 드러난다고 봐요. 학교 동아리에 갔는데 어떤 후배가 저기서 오는데 인사를 안 해. 선배가 물었지. 야, 일로 와봐. 너 왜 인사 안 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저 선배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는데요. 목이 안 움직이네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 장난이 하고 한 대 탁 맞을 수 있겠죠. 요즘은 때리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중하고 선배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그냥 머리서 보면 먼저 또 좋아하는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할 수 있을 것이고, 싫어하면 그럼 당연히 피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참신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우리끼리는 뭐 새로운 얘기를 뭐 크게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요거 아이디어를 딴 데다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그냥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현시선호 이론. 자, 현시선호 이론의 효용의 측정이 불가능. 거기 밑줄 쫙 치시고요.
올해는 좀 제가 수업을 다르게 해요. 옛날에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책에 있는 것도 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본 강의 때는 책 보면서 읽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 강약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이건 좀 안 중요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지 마세요 하고 넘어갔더니 또 복습할 때 막 읽어요. 막 현시 선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아예 하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원래 책대로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할 때 교재를 하나 선정하면 그냥 어떤 교재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책을 매번 바꿔요. 왜냐면 저도 미시나 거시 할 때 똑같은 교재로 매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겹잖아요. 그 매너리즘 빠진다고 해서 책을 바꾸면 이게 판도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이나 이런 최신 내용도 바뀌게 되니까 저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만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수업하면서 좀 즐겁거든요. 제가 무슨 학교 수업할 때도 무슨 돈 벌려고 하나요? 돈 얼마 안 줘요. 근데 다양한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학생들 만나는 게 그게 사실 또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그래야지 이제 좀 아무튼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은 내가 뭐 하는 건가? 뭐 차라리 돈 벌려고 하면 학원을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매번 바꾸는데 그래서 요 책도 좋고 그래서 책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 생각과 다른 강약 조절을 해주려고 이제 보지 마세요 했는데 또 보면 책들 검색해 보면 다 아까 얘기한 막 형광펜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왜 하죠? 했더니 그래서 그냥 다 하기로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객관식 할 때 이렇게 제가 또 골라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한 몇 년간, 한 2, 3년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시선언 이런 게서 효용의 측정 불가능 고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관찰된 결과 밑줄 치세요. 관찰된 결과가 행동이지 행동.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선호 이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시선호 이론할 때는 여기 나온 효용함수나 무찰복선 이런 거 그리면 안 돼요. 그냥 결과만 띡띡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이제 63번 60년대 뭐 사무엘슨이라든가 하우스테커 두 사람이 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무엘슨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체계화했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냐면 이거는 다 우리가 효용, 선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uncertainty 맞나요? 네, 불확실성을 가미한 어떤 소비자의 선택, 요게 이제 그나마 최신. 이거 최신도 아니죠. 한 50년 전에 다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다 거의 1번에 보시면 기대 효용이다라고 하면 선택의 결과 불확실성 거기 체크하시고요. 아니 어떤 사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산이요. 우산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는 내일 우산 오늘 오후에 비가 오냐 해가 나느냐에 따라 다르죠. 해가 나면 뭐 영국 신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식용이고요. 비가 오면 그럼 이제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컨틴전시 조건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상품의 재화를 다루는 게 그게 바로 이 불확실성화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약간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폰 노이만과 모르겐스테른 이런 사람들이 보험 도박 뭐 이런 것들 확장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효용의 개념을 조금 봐야 돼서 162페이지 볼게요. 효용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효용은 총효용을 이제 기본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우선 한계 효용 이론의 기본 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우선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뭐 가정 한번 볼게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게임 규칙 그걸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암묵적으로 상정하시면 돼요. 1번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다.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간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합리적인 인간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효용은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기수적 효용 보시고요. 무차별구선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값은 의미 없다.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화폐 한계 효용은 뭐 일정하다. 뭐 이건 나중에 할게요. 화폐는 그냥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계 효용은 체증할 수도 있고 체감할 수도 있는데 체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게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총효용 봅시다. 총효용. 자, 총효용은 토탈 유틸리티에서 TU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할 때 얻게 되는 주관적 만족의 총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 할게요. 사과의 소비량 그때 총효용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사과를 안 먹었을 때는 효용이 빵이에요. 사과를 하나 먹으면 효용이 5고 2개 먹을 때 9고 3개 먹을 때 12고 점차 증가하죠. 그러다가 쫙 이렇게 4개 먹었더니 14고 5개 먹었더니 12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각각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의 정도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걸 뭐 효용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건 사과의 소비량이고요. 여기 점을 찍어요. 총효용 이렇게. 자, 빵일 때는 빵이니까 여기 효용이 빵이고요.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1일 때 효용의 크기가 5 하니까 여기가 5 이렇게 돼 있고요. 2일 때는 여기가 5죠. 여기다 점 하면 이렇게 9 이렇게 돼 있고요. 3일 때는 효용이 3개째예요. 하나, 둘, 3개째 먹었을 때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4개째 먹게 되면 효용이 14 증가했네요. 이렇게. 5개째 먹게 되면 효용이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하던 그냥 이렇게 크게 그려서 히스토그램 같이 이렇게 그렸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14, 여긴 다시 1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총효용이에요. 총효용. 자, 책으로 가볼게요. 자, 2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총효용은 증가하는데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 단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감소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술 좋아하세요? 술을 한 잔, 두 잔 먹게 되면은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주량. 어떻게 돼요? 주량. 앞에 분이 이렇게 싹 스캔했는데 제일 잘 드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세요? 실망시키지 않는 대답이 나오길 바래요. 한 병, 실망스러운데? 한 병, 어떻게 되세요? 한 병이요? 통일했군요. 아무튼. 근데 주량이면 어떻게 돼요? 주량이 한 병이라는 건 한 병 드시면 느낌이 어떻게 되는 게 한 병이에요? 말씀하신 게. 잠을 깼더니 벤치다. 이거요? 그거는 떡이 됐다? 그거라고 하기엔 그렇고,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만족이 자꾸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가장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아마 여기가 좀 주량?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뭐 주량입니까? 그땐 더 들어가야죠. 근데 더 먹게 되면 자꾸 좀 효용이 떨어지다가 막 속이 막 이제 메스껍고 막 이제 정신을 잃었어 거의. 이 정도가 또 주량이라 하긴 뭐 그러죠. 아무튼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떤 거든 이렇게 먹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최고치를 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여기서도 보면 사과를 먹어요. 하나 먹어. 하여튼 먹었더니 감사합니다. 2개 먹어. 예, 감사합니다. 3개 먹어. 예, 또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4개 먹어. 괜찮은데 그래도 먹어. 네, 하다가 5개 먹으면 이제 됐어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총효용의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일정 단위 넘었으면 오히려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3번은 n 단위에 재화할 때 그건데, 그거는 우리가 밑에 한계 효용을 보셔야 돼요. 한계 효용 한번 볼게요. 밑에 한계 효용이다라고 하면은요, 한계는 이게 한계 효용은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한 개 더 추가시 이거예요. 한 개 더 추가시 어디셔널 이렇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한계 효용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빵에서 한 개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사과를 0개에서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0에서 5만큼 이렇게 증가했어요. 중간에 쓰면 좋은데 그냥 여기 밑에다 쓸게요. 1 했을 때 쫙 끝나니까 5.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때 총 효용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5에서 9니까 4만큼 증가하고요. 여기 또 추가적으로 증가했어요. 3만큼 증가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 3에서 4로 가니까 효용이 2만큼 증가하고요. 그 다음 4개에서 5개로 먹으니까 효용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한계 효용이라는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효용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합니까? 약간 부가가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빵에서 한 개 소비할 때는 효용이 이 면적에 해당하는 5만큼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게 되면은 9에서 5 차이만큼인 이게 4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2에서 3 가면 여기 12에서 9를 뺀 3만큼 이렇게 되고요. 3개에서 4개에 가게 되면 여기 추가적인 효용이 총효용의 증가분이 2만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개에서 5개 하면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이때는 이제 오히려 효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속이 메스껍고 효용을 감소시켜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이때는 한계 효용이 마지널 유틸리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 다른 때 요거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는 한계 효용은 여기 나와 있는 재화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0보다 크다. 이 양수라는 것은 소비했을 때 만족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한계 효용 다시 볼게요. 마지널 유틸리티 뭐의 약자인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MU, AU, 뭐 MR, AR 뭐 이런 것들 막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빨리 익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널 할 때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거기요. 밑줄 치세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그 얘기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개념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답안지에 옮기실 필요는 없고요. 느낌이 하나 더 했을 때 뭐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눈곱만큼 조금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미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요 마지널 때문에 그래요. 그 점에서 눈곱만큼 조금 변화했을 때 그 미분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다가 한번 한계 효용을 그려보면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자,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Q고, 마지널 유틸리티예요. 수직축과 수평축에 어떤 변수가 있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대용되는 하나 소비했을 때, 2개 소비했을 때, 3개, 4개, 5개 소비했을 때 각각의 한계 효용을 보시면, 첫 번째 먹었을 때는 5니까 요 직사각형의 면적, 이 5죠, 5. 하나일 때 5. 두 개째는 4네요. 4. 이렇게. 세 개째는 3. 그렇죠? 네 개째는 2. 이렇게 됐다가 다섯 개째는 오히려 없네요. 마이너스네요. 다섯 개째는 마이너스니까 이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개까지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여기 3개까지 먹었을 때 총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토탈 유틸리티 3개까지 먹었을 때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여기 3개까지 먹었을 때 총 효용은 12잖아요. 12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면 5, 4, 그 단계마다 가치가 추가되는, 만족이 추가되는 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12다라고 하면 한계 효용 각각에 대해서 처음에 먹었을 때 5, 두 번째 먹었을 때 4, 세 번째 먹었을 때 3. 요거 합한 게 총 효용이 되네요. 자, 이게 전부 다 한계 효용이잖아요. 각 한계 효용이 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총 효용은 서메이션 한계 효용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단순한 이산적인 합은 이렇게 있고 적분을 한다는 건 이제 잘게 쪼개서 연속적인 경우를 나타내니까 이게 이제 적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총 효용을 이렇게 요거 보시면 한계 효용을 이렇게 합시다. 거기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가 왼쪽에 나와 있거든요.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총 효용은 한계 효용의 서메이션이고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의 합이 총 효용이고 총 효용을 미분하면 그래서 잘게 쪼개면 그게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곡선 그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곡선으로 표현하면 자, Q가 되고요. 거기서는 이제 3차원의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게 총 효용이에요. 자, 밑에 한계 효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Q가 되고
한계 효용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눈곱만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곱만큼 쫙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눈곱만큼 변하는 게 이게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작아지다가 여기선 제로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선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래서 뚜루룩 하면은 점차 작아지다가 모양은 한계 효용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살짝 보시고 우리가 할 때는 주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니까 요거에 좀 익숙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우하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MU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복잡하게까지는 안 할 텐데요. 만약에 총효용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라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총효용이. 자, 그러면 이게 사과의 소비량인데 그때 총효용을 그렸더니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면은요.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한계 효용을 그림을 그리면 자, 그랬을 때는 처음에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뭐 5라고 할게요. 2개 먹었을 때 10이라고 하고요. 3개 먹었을 때 15라고 하고요. 4개 먹었을 때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총 효용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추가적인 한계 효용 나타낼 때는 이거 처음에 5, 두 번째도 10에서 5 빼니까 5, 세 번째도 5, 네 번째도 5 이렇게 돼요. 5로 항상 일정하네요. 그럼 한계 효용 그리면 이렇게 5로 일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계 효용은 5, 5, 5, 5, 5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총효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효용이다.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분한다 접선의 기울기 그게 한계 효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163페이지 갈게요. 이 모든 걸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요. 보통 생산, 뭐 효용, 성장 이런 거는요 S라인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사과를 먹게 되면은 총 효용의 변화 크기가 처음에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해요. 그다음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형태를 지녀요. 밑에다가 한계 효용을 한번 쫙 보시면 자, 우선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한계 효용이죠. 점차 증가하네요. 근데 여기 어디 변곡점에서가 가장 커지고 그 다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져요. 이렇게 파란 색깔 영역은. 근데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 파란 색깔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뭐 색깔로 보시죠. 쫙 색깔 하다가 색깔이 휙 변하고 파란 색깔 되다 여기서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그리게 되면은 한계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제로가 돼서 여기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효용이 극대된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토탈 유틸리티가 맥스 된다. 아까 우리가 탄력성 할 때 했었죠. 그래서 뭐 MR 뭐 하고 뭐 그냥 총 수입 뭐 이런 거 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 그게 총 수입이 극대 그것도 비슷하게 되네요. 자, 아무튼 요거 정리합시다. 163페이지 밑에 그 그림 바로 밑에 있죠.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박스 있네요. 그럼 박스를 잘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0보다 커요. 0보다 크게 되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만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요거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돼요.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총 효용은 이때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빠졌지만 저기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요게 의미는 뭡니까 하면 요 상태가 바로 총 효용이 맥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63페이지 밑에 보면 한계 효용 하방의 면적 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참고로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그 별표 하시죠, 별표. 그 한계 효용 구하는 연습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잘 한번 해 보세요. 간단 미분 연습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그거는 그냥 저절로 암기할 정도까지 자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셔야 돼요. 효용함수가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x, y 이렇게 있어요. 자, 뭐 루트는 아시겠지만 이게 따로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루트 x, 루트 y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루트라는 건 2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역시 x, y에다가 이렇게 따로 빼서 2분의 1승. 뭐 시험 문제 뭐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요렇게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만약에 우리가 x제 한 단위만 변화시켜야 돼요. 이거 우리가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서 했잖아요. 그 가격 탄력성, 소득 이런 거 수요함수 할 때도 이것저것 다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 관심 있는 거 하나만 변화시켰을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x제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 변합니까? 단 전제조건은 y제 소비량은 고정되어 있는 걸로 취급해야 돼요. 걔까지 변하면 이건 점미분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한 개만 변하는 거예요. x제 하나만 추가적으로 변했을 때요. 자, 그러니까 x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x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미분하기가 편하겠죠. y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취급. 그러면 2분의 1이 내려가고요. 하나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미분만 하나 하시면 돼요. y는 ax n승이다. 이걸 미분할 때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뭐 라운드 쓰고 뭐 그런 거 그냥 뭐 우리는 그냥 간단히 델타로 하시죠. 그러면 n 되고 ax에 n-1 탄력성 할 때도 요거는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는 그냥 놔두면 되죠. a가 해당하는 게 요 y예요. 2분의 1이 내려가요. 2분의 1 내려가고 x에다가 하나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고 y는 그냥 써주면 되죠. 이렇게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그래서 x의 마이너스 a승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x a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탄력성 1인 거 할 때 우리가 살짝 봤었죠. 그것까지 정리를 한번 하시면 2분의 1에다가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없애면서 그러면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루트 x분의 y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수리적으로 봤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거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전체 값은 떨어진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니까 살짝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소비자 균형, 그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마시고 X 하세요. 진짜 이건 보지 마세요. 뒤에 더 멋있는 거를 보게 되니까 이게 원시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한계 효용 균등 원리 그것도 그냥 뭐 고등학교 때 보통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에 혹시 레벨이 좀 쉬운 시험에선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것도 뒤에 무찰복선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풀어도 되니까 그건 객관식 할 때 그냥 그대로 또 볼 거예요. 그리고 166페이지도 수요 곡선에 도출해가지고 그냥 뭐 이걸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요 곡선 우화하는 거 그렸는데 그 높이가 n분의 1 할 때 m을 그냥 1이라고 만약에 고정시킨다고 하면 한계 효용하고 느낌이 같다. 그것만 그냥 보시면 돼. 한계 편익, 한계 효용.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내가 얻게 되는 만족만큼 돈 낼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최대한 지불 용의가 있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볼까요? 오른쪽 167페이지.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한계 효용 MUX가 감소하게 되네요.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X제 가격 그게 점차점차 떨어진다라는 거, willingness to pay가 떨어진다라는 그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7페이지도 그냥 미분 연습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지겹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쪽 페이지도. 웬만하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자, 다음에 168페이지도요. 가치의 역설인데 이것도 이제 그냥 고등학교 경제나 이런 거 수능에서나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살짝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가치라는 건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해요. 어떤 생명의 가치, 분필의 가치, 지우개의 가치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분필이 없으면은 쓰지를 못하고 분필은 뭐가 써 있어야 지우개는 뭐가 써야 지우니까 그러면 분필이 더 중요한가? 뭐 그럴 수 있고 뭐 등등 뭐 애매해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 가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스미스는 이제 여기 사과를 만드는데 노동자가 5명이 필요하고 바나나는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한 명이라 합시다. 한 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노동을 투입할 때 얘는 5명이나 투입해서 만든 거니까 5명의 손이 갔고, 얘는 1명이면 되니까 1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노동을 투입을 5개나 했으니까 여기 사과가 바나나보다 5배의 가치가 있다. 왜요? 이렇게 본 거예요. 노동을 5배 투입했으니까. 이거를요, 노동가치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전에 수요 공급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니 사과를 생산했는데 시장에 공급을 한 거예요. 공급했는데 시장에서는 물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소비자들이 딱 봤어요. 수요죠, 수요. 소비자예요. 아니, 소비자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거야.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거는 소비자죠. 강의를 열었는데 수험생들이 안 와. 그럼 뭐 의미가 없지. 나 혼자 가치 있는 강의입니다. 뭐 혼자 생각이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의미 없죠. 자동차 만들었어요. 내놨는데 고객이 저 뭐야? 그래서 관심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가치 있어도 생산 열심히 해봤자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 학파가 등장하면서, 야, 진정한 가치는 가만히 보면 물하고 다이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 아담 스미스가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야, 다이아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이 생활에 더 필요한데, 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이아 가치보다.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이아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돼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물건 사는 소비자들이, 물은 지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생명이 필요하지만 이게 희소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차별화를 위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치를 또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포드 자동차 이런 거 경영학에서 더 배울 텐데, 자동차가 있냐 없냐에서는 사실은 편리함을 위해서는 있는 게 더 중요한데, 똑같이 있어요. 다 전부 다 있게 되면은 상대적인 거니까 또 의미가 없어요. 회계사 지금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법인이나 갔어. 다 회계사야. 앞에도 회계사. 저 회계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부를 때 뒤에 회계사는 빼죠. 너도 나도 다 회계사인 걸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 측면에서 이걸 또 봐야 되는 거 알 수가, 이게 이제 한계 효용 학파가 등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쪽은 공급을 강조한 거예요. 노동이니까 공급 측면을 강조. 비용과 관련된 거죠. 노동이 많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코스트를 반영한 거고, 여기 수요자다라고 하면 요거는 소비자, 수요 측면을 강조. 수요 측을 강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편익, 만족, 효용, 이제 효용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효용이라 할게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야, 가치를 얘기할 때는 공급만 얘기하면 안 되고 수요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수레바퀴 하면 양쪽에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있어야지 잘 되지, 수요만 있거나 공급만 있으면 이게 굴러가요? 안 되죠. 그리고 가위다라고 하면 가위의 양날 비슷하게 이렇게 한쪽만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한쪽 자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해서 수요 공급을 강조하게 돼서 이쪽에 둘을 결합한, 통합한, 그게 이제 마샬의 얘기고, 그게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168페이지 가보시면 개념 볼게요. 아니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가격이 낮은데, 별로 존재하더라도 별로 생활에 필요 없는 다이아가 이상하게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보면 물이 사용 가치는 되게 높은데 교환 가치, 교환 동그라미 하세요. 시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장. 그 교환하면 이루어지는 게 시장이니까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물의 가치가 낮고 다이아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2번 볼게요. 아담 스미스는 아니 사용 가치가 높은 물은 오히려 가격이 낮고 사용 가치가 낮은 다이아가 가격 높은 거, 이걸 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패러독스다 하면서 해결을 못해서 그냥 깨꼬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못했는데 나중에 1776년 그때 국부론 나왔으니까 그 한 100년쯤 지나서 한계 효용 학파가 등장했어요. 1번 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사용가치는 재화에 따른 만족을 의미하므로 사용가치에 동그라미 하시고 총효용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사용가치는 총효용과 관련돼 있고요. 한계효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가격 동그라미 하시고 한계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다 한번 공급곡선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물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물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급도 많아요. 물의 공급량도. 이렇게 돼 있죠. 다이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아는 수요도 적어요. 그쵸. 다이아 뭐 없어도 뭐 사니까. 근데 다이아 희소성,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명품이라 해가지고, 다이아를 또 많이 이렇게 좀 수요가 작고 공급도 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계 효용이다라고 하면은 한계 효용은 이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높이요. 요게 한계 효용, 다이아의 한계 효용이고요. 요게 높이에 요거 마지막 단위에 있는 물의 한계 효용. 이 풍부하죠.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는 희소하냐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 물의 한계 효용인데 물의 한계 효용보다는 다이아의 한계 효용이 훨씬 높아요. 왜요? 희소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사용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 한계 효용 때문에 요거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래되는 가격인데 다이아가 훨씬 더 높아요. 이 단위당 한 단위당 구입하려고 하는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훨씬 크니까. 근데 총 효용은 뭐냐면 이 한계 효용을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다 더해요. 더해서 이게 바로 총효용이죠. 물의 총효용은 이거예요. 그쵸? 토탈 유틸리티 물에 대한 총효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이아의 한계 효용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다이아의 총효용은 요거죠. 한계 효용을 다 더하는 거예요. 노란 색깔 면적. 그러니까 총효용 다이아를 보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효용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용가치가 그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다이아보다 훨씬 더 우리 만족은 높죠. 근데 그 한 단위당 봤을 때는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는 그 교환 가치는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공급 곡선은 그리지는 않았는데 이 면적과 높이를 보려고. 근데 살짝 보시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69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하지 마세요. 요즘 뭐 나오진 않아요. 제가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거, 제가 다닐 때 있었던 게 뭐 거미집 모형, 이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잘 뭐 하지도 않죠. 왜냐면 더 뭐 이것저것 뭐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내용은 살짝 보시죠. 169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그러므로 사용가치는 높더라도 사용가치가 총효용인데, 시장에서의 가격, 교환 가치는 낮을 수 있다는 게 한계 효용, 그걸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4번 볼게요. 물과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 곡선, 수요 곡선 나타내는데 물과 다이아몬드의 부존량이 동일하다면 여기요. 아니 사막에 갔는데 물이 이거밖에 없어. 물도 한 병 있고 물도 이만큼 있고 다이아도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다이아의 한계 효용은 이만큼인데 물의 한계 효용은 더 높죠. 그러면 그 사막에선 동일한 희소한 그 수량을 갖고 했을 때는 물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 물은 이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작업증이 발급되면은 또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 자격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얘기죠. 이거는 자격증 하나당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실제로 물은 존재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매우 크지만 사용가치가 총효용이라는 거 보시고 한계 효용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은 낮게 책정되고 다이아몬드는 부존량이 거기 보시면 매우 작기 때문에 총효용은 작지만 한계 효용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과 다이아몬드의 패러독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설이라는 것은 언뜻 이제 상식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네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잘 내용을 내막을 보면 또 진짜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뭐 역설, 수수께끼 이런 말을 붙이고 진짜 봐도 모르는 거는 그 뭐라고 불러요?
뭐 글쎄 뭐 미스테리 이런 거는 그 뭐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은 이제 말이 역설이라는 게 그 지극히 당연한 거 잘 아직 몰라서 그런 거. 한계용에 대한 비판 뭐 그냥 측정한다는 게 말이 좀 그렇고요. 화폐에 대한 한계용은 또 뭐 일정하다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비판받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예제는 이것도 그냥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